넘치는 정보 홍수 속에서 알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발칙한 경제입니다. 저는 염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를 통해서 경제 전반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발칙한 역경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유료 광고냐면요. 앞에 딱 보이시는 이 책 있죠. 이 책에 대한 리뷰 광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이었습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정리가 돼서요. 이 정도면 한번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 책에서 나왔던 역사적 사건의 시간대를 바탕으로 이 책에 나왔던 내용과 저의 취재를 했던 경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한번 들어보시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요. 댓글에 이거를 살 수 있는 곳 이런 걸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추석 때라든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식 등락이 정말 심했었던 쪽이 있습니다. 폭락을 했다가 폭등을 했다가 2020년 1월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코로나19가 퍼지던 시기입니다. 2019년 12월 우한시,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발을 하기 시작했고 1월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원래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여러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2020년 1월부터는요. 코로나 연락병이 됩니다. 하루에 몇 명이 발생을 했고 어떤 상황이고 대구 르보를 가고 선별진료소라고 하죠. 그거 생겼었을 때 거기 가고 워킹스루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었을 때 그거 취재가고 거의 모든 취재가 다 코로나19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기억 속에 2020년은 없는 것과 약간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책이 약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트레이더 콜린 씨의 11이라고 해서요. 헤지펀드 트레이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지펀드 트레이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가장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식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뭔가를 매매를 해야 되고 사야 되고 그 안에서 매주, 매달, 매일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폭락장을 버텼을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을 이럴 때는 어떻게 가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달을 하나의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 미국 시장,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 그리고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회복하는 시장,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조금씩 하락을 해줬었고 보합을 갔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식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평타를 쳐야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 초창기 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어떤 종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꼽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때 시즌을 몰라봤었을까? 진단키트 만들면서 굉장히 대박이 나는 업체인데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나니까요. 처음에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요. 새해 첫 번째로 간 기업이요. 시젠이었습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산이 되면 백신이라는 게 당장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젠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대놓고 주식을 찝어준 거예요. 그리고 3월까지 시젠은 무려 12배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거를 전 한 1년 뒤에 알았어요.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 3월 이후부터는 어떤 주식, 어떤 종목이 조금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정부가 힌트를 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가장 핫한 종목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두산 퓨어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두산 퓨어셀을 정부가 힌트를 줬냐? 2020년 1월 9일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에 수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소경제를
주가가 이렇게 육성을 하려면요, 법적인 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수소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나오느냐?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된다. 그게 본격적으로 5월부터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수소 산업부터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이제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신고가를 하게 되죠. 한 3월부터 6월 정도까지요, 두산 퓨어셀 주가가 한 10배 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돈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가 2020년 초반을 보면 대규모 적자 재정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한국은행이요, 금리를요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내립니다. 그러면 시중에 어떻게 될까요? 돈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넘쳐나게 되는 돈이요, 원래는 실물 경제로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게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전부 다 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이런 거품들이 본격적으로 쌓이는 시기가 된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이 쌓였냐면요, 코로나19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은요, 굉장히 시총도 높고 무거운 주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주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연말에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10만전자라는 얘기 했었죠. LG화학은 LG엔솔이 물적 분할하기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현대차요, 물론 3만 원까지 폭락을 했지만 30만 원 막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주식들을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는요, 비정상적인 유동성 때문이었었던 거죠. 어느 정도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지금 한번 뒤돌아볼까요? 이 주식들 어떻습니까? 10만 원 넘어가던 그 시즌, 지금 3만 원대, 거의 3분의 1, 4분의 1 이토막이 났습니다. 10만 전자가 목표라던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5만 원대, 6만 원대를 헤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비슷하고요. LG화학은요, LG엔솔을 물적 분할을 하면서 하락폭이 커져가고 있죠. 우량주라고 해서 들어가고 전망이 좋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것들이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긴축으로 돌아서니까요, 일장춘몽처럼 끝나버렸습니다. 돈에 쏠림이 있었던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이 책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꼭 전해주고 싶은 제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위기 때 연준과 재무부에 맞서는 투자를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코로나19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가 왔었을 때 우리 나름대로 무슨 주가 좋을 거야, 무슨 주가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추천하는 건 특히 위기일수록 연준과 재무부에 맞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요, 한은과 기재부에 맞서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긴축의 시기에는 유동성을 그나마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그나마 유동성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산 시장은요, 유동성이 기반이 되어야지 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돈이 투입이 되어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가치를 보고 개인 투자자들 어디든 이렇게 붙어서 붐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HMM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HMM 주식이요, 3,000원 미만까지 떨어집니다. 당연히 코로나19라는 게 왔었고 중국 막 봉쇄하고 이러니까요, 물동량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HMM 같은 해운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해운 회사들은요, 그동안에 여러 위기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위기가 곧 기회다 해서 위기 때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다 같이 했거든요. 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요, 해운 시장이 굉장히 악몽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08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글로벌 해운 업계들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왔었을 때 이때 투자를 하면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다 같이 선단을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하게 줄어든 물동량 대비 선박이 줄어들며 자기네들의 수입은 지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MM만 이때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모든 자산을 다 팔고요, 2018년에 정부가 직접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1호가 2020년 4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까지 해서요, 12척의 대형 컨테이너 선단을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해운 시장이라는 게요, 거의 매주 한 대씩 정기적으로 이걸 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 왕복을 하는데 1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척을 딱 갖춰놨습니다, HMM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우리가 어땠나요?
코로나19 여파가 생각보다 빨리 풀렸습니다. 그래서요, 물동량이요 2020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기사가 뭘까요? 팔 물건은 많은데 선박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선단이요 꽉 채워서 계속 만선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영업이 계속 풀로 이렇게 땡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HMM의 배는 가장 최신의 배, 가장 규모가 큰 배, 가장 효율적인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가장 적었고요. 비용 대비 수익이 엄청 많이 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막 역대급 실적을 내고 2021년 2월, 3월 이때쯤 되면요, HMM의 주가 역시 10배 넘게 뛰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결과가 정확하게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시기였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분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유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예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요, 다른 거에도 다들 신경 쓰기가 바쁩니다. 이 수익률 방어하기가 바쁘지 좋은 수익률 찾는데 집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겠죠. 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소라도 안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2021년 6월까지 해서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의 이야기도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정책 테마주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책 테마주가 아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쪽에서 보면 원전,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원전주다 해서 원전에 몰빵을 하자, 재생에너지에 몰빵을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정책을 세세히 보다 보면 굉장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야지 크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시장에서는요, 조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가 매크로 트레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습니다. 매크로 트레이딩은 정말 이렇게 크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크게 투자를 하려면요, 정말 다 알아야 됩니다. 환율도 알아야 되고요. 전 세계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전 세계 정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이제 기본 개념을 쌓을 수 있는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게 쉽게 읽힙니다. 3-4시간 정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근데 투자의 기본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할 때 한번 참고 삼아 볼 수 있을 책 정도로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책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위기가 오면요, 양적 완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이 저자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너무 비슷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이번 시간 맞춰보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 돈을 찍어내는 능력으로요,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 등급을 가진 채권들을 막 사들이는 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시중은행에 돈을 막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적 완화라는 건 언제 왔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 연준이 가져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엄청난 후유증을 걷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요, 제로금리를 1999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저성장이 있고요, 물가도 낮아집니다. 굉장히 첩첩산중이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일본 중앙은행이요,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을 시작으로 해서요, 5년간 양적 금융 완화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물가는 오히려 1.57%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성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때 많이 나왔었던 게요, 고 아베 전 총리 아베노믹스라는 게 또 나와서 윤정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한마디로 엔화를 무한정으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풀어서 일본 경기 무조건 살려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결하는 테이퍼링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도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요, 물가도 아직 일본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성장도 하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양적 완화는 산소 호흡기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런 경제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부작용이 빈부
격차의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중앙은행이요, 발권력을 가지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건요, 오랜 시절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하느님 태어났을 때부터 한 것도 아니고요. 1970년 미국이 오일 쇼크를 겪는 중에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근본 이제를 포기를 하면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거의 사실상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 이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999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로존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최근에 들어서요, 엄청난 위기 때마다 유동성이 막 들어옵니다. 즉각적인 유동성 위입은요, 즉각적인 자산을 키우기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거는 자산 버블의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버블의 과실은요, 누가 많이 가져갈까요? 당초 자본가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적 완화는요, 필수적으로 빈부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요, 규모가 더 클수록 빈부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적 완화를 하는 걸 무조건 나쁘다 막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자산의 버블이 쌓이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에 맞서는 투자를 하지 말고 정부에 편승하는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요, 제가 겪었던 취재기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좀 버무려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이 책을 들으면 뭐야, 조금 내용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 읽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아마 추석 때쯤 이렇게 업로드가 될 텐데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썰을 좀 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업로드 날짜도 추석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